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0대 양홍지라고 해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저도 라면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은 라면이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움찔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웃기게도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저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의 상징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세상에 공짜 호의가 없듯이 공짜 모욕도 없다는 걸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값을 지불하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은 딱히 부족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남부럽게 잘난 것도 없는 그야말로 중산층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있다면 외갓집이 좀 재력이 있다 보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좀 잘 사는 집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외가에서 받은 건 하나도 없었고요. 부모님이 직접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했는데도 말이죠. 남들이 보기엔 그래 보였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은수저라도 물고 태어난 줄 아시면 곤란해요. 다른 친구들보다 용돈 더 받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학원비며 뭐며 다 아빠 월급에서 빠져나가서 쪼들리는 건 매한가지였거든요. 엄마도 이것저것 해보려 애썼지만 결국은 아빠 월급이 주축이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저는 남들한테 괜히 무시당하면 더 발끈하는 스타일로 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요, 준비물 같은 걸 애들이 자꾸 제 걸 빼서 쓰는 거예요. 연필이나 풀, 가위 같은 거요. 근데 그걸 뺏어가 놓고는 끝나면 돌려주지도 않고 나중엔 아예 당연한 듯이 제 자리로 와서 제 가방이며 필통을 뒤적이더라고요. 참고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그런 걸 두고 보겠습니까? 바로 선생님한테 일러서 다 도로 받아냈습니다. 애들이 뒤에서 고자질쟁이라고 수군거리든 말든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제 물건 제가 지켜야죠. 주변 애들은요, 저한테 야, 넌 왜 맨날 이러냐?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지. 이런 식으로 빈정댔어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무시했습니다. 저는 딱 하나였거든요. 얻어맞고 얌전히 있느니 차라리 시끄럽게라도 도로 받아내는 게 낫다는 신념 말이죠. 제가 보기엔 그게 억울하지 않게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선배들이 괜히 건드리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실에 들어와서 애들한테 괜히 기합을 주고 줄 세워놓고 삐뚤게 서 있다고 뭐라고 하고 별 이유 없이 군기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요. 저는 딱 보자마자 이건 아닌데?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담임을 찾아갔습니다. 담임쌤이 바로 뛰어와서 그 자리에서 상황 정리했죠. 저는 이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억울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는 건 제 성격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애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성격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보면 딱 보이거든요. 엄마가요, 진짜 별거 아닌 문제에도 고개 숙이고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받아쳤고 하고 싶은 건 끝까지 밀어붙였고요. 제가 학교에서 하는 짓거리 보고 있으면 엄마가 그거 내 피 그대로 물려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죠. 저는 엄마랑 성격이 꼭 닮았습니다. 엄마랑 저 이 콤비는요, 가끔 집에서도 불꽃을 튀우곤 했습니다. 아빠는 그럴 때마다 중간에서 말리느라 진땀을 뺐어요. 아유, 둘이 왜 이렇게 맨날 싸워? 홍지 너는 엄마 말에 계속 말대꾸하지 말고 당신도 홍지 말 틀린 건 아니니까 좀 적당히 넘어가자. 적당히 넘어가긴 뭘 넘어가? 애가 자꾸 자기 합리화만 하니까 내가 뭐라도 하는 거지. 합리화가 아니라니까요. 억울하니까 말하는 건데 맨날 엄마는 그걸 무시하잖아.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싸우고 나면 또 금방 풀립니다. 그게 또 엄마랑 저의 특성이었어요. 확 붙었다가 확 떨어지고 또 금세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고요. 그러니까 아빠 옆구리만 터지는 거죠. 아무튼 엄마는 저처럼 억울한 일은 절대 참지 않고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해야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아마 제 왈가닥 성격도 엄마에게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어요. 엄마는 예전부터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싶을 정도로 엄마는 늘 뭔가 새로운 걸 찾아 헤매는 분이었거든요. 한동안은 꽃꽂이에 푹 빠져서 거실이 온통 조화 냄새로 가득했던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요가에 꽂혀서 매트며 스트레칭 기구를 집안 곳곳에 깔아놨던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자기 공예까지 해본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번엔 뭘 하시려나 하면서 웃고 말았지만 결국은 늘 똑같았습니다. 시작은 거창했는데 몇 달 지나면 시들해지고 장비는 창고에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엄마가 갑자기 나 브런치 카페 차려야겠어 라고 했을 때 저희 가족은 그저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빠는 신문 보던 손에 탁 내려놓고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동생은 엄마 또? 하면서 대놓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별다를 바 없었지요. 엄마, 이번엔 카페야? 갑자기 이번엔 왜 그런 생각을 했대? 이번엔 다른 때보다 스케일이 좀 큰걸? 아, 왜? 카페가 어때서? 내가 저번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걔네 집 앞에 있는 개인 카페에 들어갔었거든. 근데 거기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 브런치도 너무 맛있더라. 사장님 보니까 나랑 나이도 별로 차이도 안 나던데 너무 좋아 보였어. 여보, 나이가 몇인데 뭔 이제 와서 사업을 한다고 그래. 당신 뭐 배우기만 했지 장사도 안 해봤잖아. 어마마, 나이가 무슨 상관이래? 당신은 나이 먹었다고 진짜 늙은이처럼 살 거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몰라? 이런 말들이 오갔지만 솔직히 저희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말린다고 안 멈추는 사람이라는 걸요. 오히려 말리면 더 오기 부려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라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게 낫다는 걸 저희는 이미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엄마가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자기 카페를 차리기 전에 미리 시스템을 익혀야겠다면서 동네 브런치 카페에 알바를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50대 중반의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구하신 것도 진짜 대단하시지 않나요? 처음에는 다들 설마 진짜로? 했는데 엄마는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결국 당당히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에 서 계셨어요. 돈이 궁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단순히 경험을 쌓고 싶어서였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엄마는 늘 그랬어요. 직접 몸으로 겪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일을 시작하고 난 뒤에는 하루하루가 새롭다는 듯 저희 가족한테 이것저것 떠들어 주셨어요. 오늘 샐러드 플레이팅 하는 거 배웠는데, 이게 은근히 미술 감각이 있어야 하더라고. 그냥 접시에 담아내는 게 아니라 색조화 맞춘 게 중요해. 또 내가 꽃꽂이를 배웠던 게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니? 엄마, 그게 그렇게 재밌어? 하루 종일 서 있고 손님들 상대도 해야 하는데 힘들지 않아? 당연히 힘들지. 종일 서 있다 보면 종아리가 퉁퉁 붓고 진상 손님이라도 만나면 속은 터지는데 참아야 되잖니. 근데 말이다. 그 힘든 거 다 겪어도 결국은 재미가 더 커. 나이 50 넘어서 이런 경험 또 어디서 해보겠니? 그래도 엄마는 원래 집에서 편하게 사셔도 되는 분인데 왜 굳이 이렇게 몸을 고생시키면서까지 뛰어들어야 하냐는 거지. 나 같으면 벌써 관두고 드라마 보면서 과자 뜯고 앉아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또 등짝한 대 맞긴 했지만 저도 즐거워하는 엄마를 보는 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러 카페에 자주 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엄마가 평생 전업주부셨으니 일이나 제대로 하실까 싶어서 걱정돼서 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엄마가 테이블 치우고 주문 받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잘 어울렸습니다. 게다가 카페 음식도 꽤 괜찮았어요. 샌드위치도 맛있고 파스타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주 발걸음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뜻밖의 인연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키 크고 인상 좋은 남자가 먼저 다가와서 제게 말을 건 거예요. 저처럼 이 카페 단골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냐? 마음에 든다 라면서 대시를 해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어리둥절했어요. 그냥 밥 먹으러 왔다가 느닷없이 번호를 달라니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에이, 이제 오기 불편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의 바르게 다가오는 걸 보고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죽이 잘 맞아서 사귀게 됐어요. 웃기죠. 엄마가 의도치 않게 큐피트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엄마가 일하는 그 브런치 카페 사장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사장 아들이라니 괜히 얽히면 복잡해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털어놨습니다. 엄마, 나 사실 그 카페 사장 아들이랑 사귀게 됐어. 아이, 뭐라고? 카페 사장 아들이랑 사귄다고?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음, 그냥 연락처 주고받고 몇 번 만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말해주더라. 사장 아들이라고. 아유, 그 집 사장이 밖에서 볼 땐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근데 사적으로는 고집이 보통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다더라. 그래서 아들한테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어.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너 괜히 얽히면 피곤해질 것 같아. 아이, 엄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연애하는 거잖아.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멀리 봐요? 엄마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정말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연애 좀 한다고 무슨 대수냐 하는 마음으로요. 엄마한테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좀 껄끄럽긴 했는데요. 막상 만나고 보니까 별로 엄마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마주칠 일도 없으니 그런 머쓱함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가 일부러 엄마들 일하시는 가게에 많이 안 찾아가기도 했지만요. 게다가 그 남자, 그러니까 지금 제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성실했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세심하게 챙기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굳이 멀리 가지 않고 바로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시간 보내자고 하거나 데이트할 때도 제 기분을 먼저 물어보고 제가 싫어하는 건 일부러 피하려고 했어요. 홍지야, 너 요즘 피곤하다 했잖아. 이번 주말엔 그냥 산책이나 할까?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보고 싶은 영화 있다며 그거 보러 가자. 괜찮아. 아니야, 내 생각에 너 보다가 좋을 것 같아. 이번엔 그냥 밥 먹고 들어가서 쉬자. 이런 식으로 자잘한 부분까지 배려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연애 초반에도 금방 정이 깊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매력을 느꼈고요. 어느 순간 결혼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솔직히 남편이 눈치 없는 구석이 조금 있긴 했거든요.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동문서답할 때도 있었고요. 그 순수 악이라고 해야 하나. 눈치 없이 사람 속 긁을 때도 있긴 했지만 그런데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 평생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이 전해졌고 이런 사람을 놓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엄마한테 그냥 연애하는 거다 했던 게 다 괜한 말이 됐네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엄마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예비사돈이랑 한 가게에서 계속 얼굴 보는 게 부담스럽다면서 카페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어요. 어이구, 이거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럼 이제 곧 사돈 될지도 모르는데 일할 때 얼마나 머쓱할까. 아유, 어색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정리하고 나올 생각하니까 차라리 나도 속 편하네. 엄마, 진짜 괜찮아? 나 때문에 억지로 그만두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오래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 경험 쌓는 건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됐지 뭐. 엄마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성격이라 퇴사 날짜까지 딱 맞춰 잡고 예비 시모, 그러니까 엄마 가게 사장에게 미리 알렸고요. 2주 뒤쯤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때부터 예비 시모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무난하게 대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엄마를 노골적으로 부려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곧 나갈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부려먹어야지 하는 속셈처럼요. 예를 들면 주문을 본인이 잘못 받아놓고도 엄마를 불러서 확인 안 했다고 뭐라 하질 않나? 멀쩡한 주방을 문제 삼으면서 닦으라 하고, 심지어는 평소엔 시키지도 않던 가게 외부 청소까지 시킨다지 뭐예요. 저는 엄마가 그 얘기를 집에 와서 풀어놓는 걸 들으면서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아유, 오늘도 황당하더라. 자기가 주문 잘못 받아놓고는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확인 안 했다나? 내가 왜 그걸 뒤집어 쓰냐고. 엄마, 그럼 그냥 뭐라고 하죠 그랬어? 아휴, 곧 사돈될 사이인데 내가 뭘 또 시끄럽게 만들면 괜히 너만 곤란해질까봐 꾹 참았지. 아니, 예비시 뭐 아니냐. 아유, 그거랑 뭔 상관이야. 엄마 평생 참지도 않으면서 왜 소극적으로 구셔?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얘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그 사람이 또 뭐니? 그리고 내가 넌 줄 알아? 엄마는 너처럼 그렇게 욱하는 사람은 아니다. 뭐라고? 이보세요, 문숙희 여사님. 내가 리틀 문숙희야. 왜 이러셔? 엄마가 평소 성격 같았으면 벌써 맞받아쳤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게 오히려 제 화를 더 끓게 만들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엄마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속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일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한판 붙을 일이 터져버렸어요. 엄마는 평소 주중에는 오후 2시까지만 일하는 계약이었거든요. 손님이 많을 때는 좀 더 서 있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시간에 마무리하고 퇴근해서 오후에 시간이 여유로운 편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아빠랑 남동생을 데리고 엄마 퇴근 시간에 맞춰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곧 일을 그만둘 텐데 아빠랑 동생이 그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단골까지 됐었던 제가 두 사람 데리고 엄마 일하시는 그 예비 시모 가게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퇴근하면 저희 넷이 모여서 같이 차도 마시고 간단히 식사도 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잖아요. 엄마도 퇴근 후에는 우리랑 똑같이 손님 자격으로 앉아 있어도 아무 문제 없고요. 저희는 창가 쪽 자리로 가서 앉았고 엄마도 당연히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메뉴를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샌드위치, 파스타, 음료 여러 장가지 꽤 많이 주문했어요. 사실 엄마가 일하는 가게라서 괜히 더 주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랑 거의 동시에 다른 두 팀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문이 한꺼번에 몰린 거죠. 엄마는 이미 앞치마도 벗었고 계산까지 마친 상태라 퇴근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주문량이 많아지자 예비 시모가 슬슬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니 갑자기 엄마를 향해 손짓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일어나서 좀 거들어라라는 식으로 손을 흔드는 거였어요. 엄마가 잠시 눈치를 보다가 일어서려고 하시길래 제가 곧장 막았습니다. 엄마, 퇴근했잖아. 우리랑 똑같은 손님이야. 그냥 앉아 있어. 사실 저도 아르바이트 해봤으니까 이럴 때는 도의적으로 도와주는 쪽이 마음 편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들은 것도 있었고 예비 시모가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를 손짓으로 부르는 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일단 우리 엄마 퇴근한 상태고 도움받고 싶으면 부탁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돈 주고 시킨 사람한테 일을 하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엄마는 순간 멈칫했지만 여전히 예비 시모 눈치를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비 시모가 아예 우리 테이블로 직접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은근히 불만이 묻어 있었고 목소리도 딱딱했어요. 주문이 많아서 혼자 하기 힘들다고요. 안 오고 뭐해요? 참나. 아니, 예비 며느리 너라도 와서 좀 도와줘라.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엄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까지 끌어들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받아쳤어요. 저희는 지금 손님으로 온 거고 엄마도 퇴근했으니 저희랑 같은 손님 아닌가요? 일부러 정중하게 말했지만 어투에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지금 저희 가족이 함께 식사하러 온 거잖아요. 지금 만드셔야 하는 게 저희가 주문한 음식 맞죠? 저희가 직접 만들어 먹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크진 않았지만 대놓고 무시할 수 없는 기운은 담겨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아빠랑 동생까지 같이 앉아 있었으니까 더더욱 함부로 못했겠죠. 예비시모 얼굴이 순간 벌겋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서 괜히 더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남동생은 테이블 밑에서 제 다리를 슬쩍 찼습니다. 누나 잘했다라는 신호 같았어요. 분위기는 삽시간에 싸해졌습니다. 예비 시모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주문을 처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빙할 때도 손이 조금 거칠어져 있었고 접시를 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세게 탁 하고 내려앉는 게 다 들렸어요. 그게 다 불만의 표시라는 걸 모를 수가 없었죠. 엄마는 계속 괜히 일을 크게 만든 건 아닐까 걱정하는 눈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는 퇴근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억지로 부려먹으려 드냐. 그리고 내가 왜 며느리도 되기 전부터 공짜 일꾼 노릇을 해야 하냐 이거였어요.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니냐? 그래도 곧 시댁될 텐데. 아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엄마 부려먹는 거 보고만 있으란 거예요? 결혼하면 더 심해질 텐데 지금부터 못 박아야죠. 아유 됐어 됐어. 얘는 왜 이렇게 쌈딱이 됐대니. 너 그러다 결혼 못해. 아니 엄마, 내가 진짜 참을 수가 없어. 엄마 퇴근했으면 손님이잖아. 근데 왜 자꾸 잡일을 시키냐고. 나한테 이 정도도 말 못하게 하면 내가 그냥 결혼 안 하고 말지. 그 대화를 들은 남동생은 씩 웃더니 콜라를 홀짝이며 이랬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 딱 보니까 기싸움 하려는 것 같은데 엄마도 그냥 당해주지 마요. 그날 이후 예비 시모는 분명히 저희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쪽으로만 흘러간 건 아니었어요. 그날 테이블에서 제가 한 말이 예비 시모 자존심을 건드린 건 확실했거든요. 그 사람이 체면을 중시하는 타입인데 손님들 앞에서 제게 그렇게 지적당했으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은 채로 저희 가족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힐끔힐끔 저희 테이블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저 여자가 지금 아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구나. 저를 직접 상대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들을 불러다 뒤에서 판을 바꾸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예상대로 남자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사실 그날 저희랑 따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불려 나오기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빨리 나타난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도 있었잖아. 여기서 다 같이 식사하고 계셨네요. 사이 정말 좋으시네요. 먼저 나와 계신 줄도 모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정서방 왔구만. 우리 조금 있다가 따로 보기로 한 거 아니었나? 아이 그래 어차피 왔으니 여기 앉아. 같이 밥이라도 먹지. 앉아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잠깐만요. 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급히 부르셔서 들은 거라서요. 혹시 무슨 일인지 먼저 확인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남자친구가 들어오자마자 예비 시모는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께 먼저 인사하자 약간 뿔이 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남친이 알아채자마자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뭔가 급하게 하소연하는 모습이었어요. 주방 안에서 두 사람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안 들렸습니다. 다만 뉘앙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네 여자친구가 지금 엄마 망신 줬다 이런 식으로 제 뒷담화를 깐 게 분명했죠. 솔직히 잠깐은 불안했습니다. 괜히 남자친구가 엄마 편만 들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그 걱정은 기우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얼마 뒤 남자친구가 태연한 얼굴로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더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비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 앞접시랑 나이프 좀 더 가져다 주세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남친이 눈치가 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서 빛을 발하더라고요. 그날은 덕분에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엄마한테는 그렇게 고압적으로 굴던 예비 시모가
아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도 웃겼고요. 예비 시모는 순간 멈칫하더니 곧바로 접시와 나이프를 챙겨서 가져왔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올려두더군요. 그런데 제가 놓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돌아서면서 두 손을 허리에 붙인 채 꽉 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먹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예비 시모가 내 속마음을 읽을 순 없겠지만 나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스타일이니까. 명심하시길 하고 닿지 않는 경고를 날려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예비 시어머니가 나와 친정을 함부로 대하질 않길 바랐습니다. 이미 착한 며느리는 글러먹었으니까요. 어차피 가면 벗어던진 거 오히려 이 작은 에피소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어서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혼식이 머지않아 다가오던 어느 날 드디어 예비씨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 예비 시모와 있었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 이날 그리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죠. 그 여자가 속으로 저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아는 입장에서 그 집에 가서 웃으며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게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피할 수 없는 자리니 저는 아침부터 차려입고 과일 바구니까지 준비해서 갔습니다. 적어도 형식적인 인사 자리만큼은 깔끔하게 마무리하자는 생각이었어요. 예비 시다에게 도착한 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저는 남자친구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곧 문이 열리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반응이 없더군요. 1분, 2분, 그리고 5분 가까이 흐르자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 혹시 날짜 잘못 알고 있었나? 아닌데, 내가 어제도 연락을 드렸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몇 분 뒤 겨우 문이 열렸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예비 시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잠을 자다가 방금 일어난 사람처럼 머리를 대충 질끈 묶었고 화장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래 없었습니다. 아유, 뭘 그렇게 시끄럽게 두드려. 너는 비밀번호도 알면서 그냥 치고 들어올 것이지. 이렇게 자는 사람을 깨우니? 그 태도가 또 문제였습니다. 반가움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그냥 동네 지나다가 만난 사람 대하듯 건성으로 뱉어내는 말투였어요. 저는 예상 못한 푸대접에 기분이 나빴지만 겉으로는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남자친구가 옆에서 괜히 목을 긁적이며 어색한 기침을 하는 거 보니까 말은 안 했지만 자기 엄마 차림을 보고 민망해하는 기색이 역력하길래 안쓰럽기도 했고요. 거실로 들어가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소파 위에는 담요가 구겨진 차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먹다만 과자 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요. 아주 일부러 그렇게 어지른 것처럼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저는 과일 바구니를 어디다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엉거주춤 있자 남자친구가 급히 소파에 있는 짐을 치워서 저한테 앉을 자리를 만들어 줬고요. 자리에 앉자 예비 시모는 주방으로 가더니 냄비를 꺼내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저 커피라도 타주려는 건 줄 알았어요. 왜 냄비에 올리지? 커피포트가 망가지셨나? 이런 순수한 생각을 하고 있던 저를 바보라고 놀리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차리기도 귀찮은데 알라면이나 먹자꾸나. 먹다 남은 김밥도 있는데 꺼내줄까?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 잘못 들은 건가 싶었죠. 하지만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놀란 눈빛으로 저와 예비 시모를 번갈아 보는 걸 보고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뭐 하세요, 엄마? 오늘은 그래도 인사 오는 날인데 좀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지. 목소리에는 분명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함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 하며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더 강하게 나서지는 못하더라고요. 뭐를 거창하게 차리니 간단하게 먹으면 되지.
너네 라면 좋아하잖아. 라면이 끓자 예비 시어머니는 냄비째로 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냉장고에서 김밥을 꺼내왔는데 한눈에 봐도 정말 어제 먹다 남은 김밥이더라고요. 겉면이 바짝 말라 딱딱하게 굳어있는 게 씹히긴 하는 건가 싶게 생겼었어요. 제가 그냥 망해오니 식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젓가락을 건네면서 덧붙인 말이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얼른 먹어. 사람이 맨날 격식 차리고 살 수 있나?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니? 저는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초대해놓고 라면과 남은 김밥이라니. 이거는 예의가 없다는 수준이 아니라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푸대접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남자친구는 또 한술 더 떴습니다.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기분일지 예비 시모가 무슨 의도로 저러는지 전혀 읽지 못한 겁니다. 그런가? 뭐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커피라도 하면 되겠네. 그리고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을 들어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김밥도 집어서 입에 넣더군요. 예비 시모는 오히려 아들이 그렇게 반응하자 더 당당해졌고요. 그래. 힘든 날은 간단하게 먹고 치우면 되는 거 가지고. 괜히 힘들게 못 차리니? 자, 국물 먼저 떠서 먹어봐. 저는 이 순간을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다짐했죠. 오늘 받은 모욕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요. 예비 시모가 웃으면서 국자를 내밀며 빈정대는 모습, 옆에서 눈치 없이 라면을 먹는 남자친구의 모습, 전부 다 제 눈과 머릿속에 그대로 새겨뒀어요. 복수의 기회는 오래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를 우리 친정으로 초대하게 된 겁니다. 겉으로는 인사자리였지만 제게는 복수의 무대였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 뭘 차려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붙잡고 부탁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오면 그냥 라면만 끓여드리라고. 메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엄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시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아유, 뭐라고 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집에 초대해놓고 라면만 끓여서 내놓니? 아무리 사람이 좀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예비시댁인데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지난번에 정말로 내가 예비시댁 갔다 왔다고 했잖아. 그때 똑같이 당했거든. 점심 다 됐는데도 일어나지도 않아서 잠옷 차림으로 눈곱대면서 문을 열어주질 않나. 거실도 난장판이고 점심은 라면이나 먹자며 냄비째 툭 올려놓고선 냉장고에서 먹다 남은 김밥까지 꺼내서 주더라.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런 날도 있는 거지 하면서 웃는데 그거 딱 봐도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엄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행주를 식탁에 탁 던지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뭐라고? 진짜 그랬단 말이야? 아니, 내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너 생각하면서 참는 건데 너가 그 집 가서 그런 꼴을 봤다고?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똑같이 해주려고. 나 이대로 넘어가면 분해서 잠도 못 자. 그러자 엄마도 고민하시더니 알겠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점심은 엄마랑 둘이 김밥 사다가 먹고서 일부러 좀 남겨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사실 마음 한켠은 걸렸습니다. 솔직히 좀 유치한 짓 같았거든요. 게다가 남자친구까지 같이 오는 자리에서 이런 일을 벌이면 그 사람도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살짝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날의 모욕을 삼키고 넘어갈 순 없었습니다. 유치하든 미안하든 복수는 반드시 해야만 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가 친정집에 들어섰습니다. 엄마가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혀를 내둘렀고요. 저도 속으론 이미 전투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을 거실 소파에 앉게 하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엄마가 두 사람을 식탁으로 안내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인심 써서 라면에 계란도 풀어줬어요. 라면이 보글보글 끓자 저는 냄비째 상에 탁 올려놨습니다. 일부러 국그릇에 덜지도 않았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냄비 뚜껑을 흔드니 예비 시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라면이 웬 말이니? 너 지금 사람을 여기까지 불러놓고 차린다는 게 라면이니? 근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뱉어놓고 아차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자기도 말하고 보니까 이상했겠죠. 바로 얼마 전에 본인이 한 행동인데 일부러 한 거였으면 벌써 잊기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씩 웃으면서 태연하게 한마디 더 보태줬어요. 아, 라면 싫으세요? 그럼 김밥도 있어요. 어제 먹다 남은 건데 어떻게 같이 드릴까요? 그 순간 진짜로 예비 시모 얼굴에서 피가 쫙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냥 창백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막 흔들리고 입술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예전에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돌려받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비 시모도 이쯤 되면 알았겠지요? 제가 보통 년이 아니라는 거. 그냥 만만하게 봤는데 보통 난 년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눈에 훤히 보였어요. 같은 취급을 받아보니까 드디어 본인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아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많이 당황스러웠나 봐요. 결국은 식탁에 손을 꽉 짚었는데 손등까지 덜덜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그대로 힘이 풀린 건지 털썩하고 의자에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간신히 눈치챈 듯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테고 또 제가 조금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눈치 없는 그 사람조차도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겐 뭐라고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이 모든 판을 만든 건 본인 엄마였으니까요. 괜히 저한테 뭐라고 했다간 제 대답에 더 할 말이 없어질 게 뻔했겠죠. 그러니 그 사람은 결국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라면 국물만 슬쩍 떠보는 신용만 하고 제대로 입에 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생각한 거 중간에서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에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일부러 말없이 태연하게 그 봉투를 예비 시모 앞에 조용히 올려두었죠. 예비 시모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의문과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불안한 기색은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서류를 확인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예비 시어머니의 생각보다 더 대단한 물건이었거든요. 아니 이건 우리 그 앞에가 있는 건물인데? 주인이 안 싸돈이라고? 네, 몇 주 전에 정리됐어요. 이제 건물주는 우리 엄마예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 서류에는 예비 시모의 브런치 카페가 들어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우리 엄마라는 사실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죠. 사실 그 건물이 우리 엄마 건물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에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이제 나이도 있으니 재산 정리를 시작해야겠다면서 엄마에게 건물을 한 채 사주겠다고 하신 거였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 든든한 거 하나는 있어야지. 마침 좋은 건물이 나왔다더라. 네 앞으로 해두마. 네? 아버지 웬 건물이요? 저 결혼할 때 이불 한 채 겨우 해주시던 분이 무슨 바람이 부셨대요? 그래서 뭐 싫다는 게냐? 너 말고도 받고 싶은 사람 천지요. 엄마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 건물이 바로 예비 시어머니의 브런치 카페가 있는 건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난리를 쳤어요. 엄마, 그거 꼭 받아오셔야 돼요. 이건 운명 같은 거야. 그러니까 괜히 튕기지 말고 빨리 받아와. 얘는 또 왜 이렇게 오버를 하니? 누가 안 받는데? 근데 좀 그렇잖아. 왜 하필 그 건물이래? 그 건물이라서 더 좋은 거지. 엄마,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받아야 돼.
사실 그동안 외갓집이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는 크게 지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서운하기도 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한 방 크게 주시려고 참아오셨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며칠 뒤 엄마는 실제로 그 건물의 주인이 되셨어요. 서류를 들여다본 예비 시모는 그제서야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듯 했습니다. 본인이 무시하던 제가 사실은 훨씬 든든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제는 건물주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앞으로는 본인이 우리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예비 시모는 얼굴이 더 창백해지더니 손사래를 치며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그날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잘 차려주고 싶었는데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였어. 진짜 무시하려던 건 아니었어. 나쁜 뜻은 없었다니까. 엄마, 됐어.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더 이상해져. 아이, 그냥 그만해. 남자친구는 옆에서 괜히 헛기침만 하면서 저와 엄마 사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고요. 저는 일부러 태연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 예비 시모는 완전히 움츠러들었습니다. 큰 소리 치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주저앉아 있었어요. 사실 저는 당장 건물에서 예비 시모를 내쫓거나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었죠. 하지만 그저 이 서류 한 장,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큰 압박이 되었던 거예요. 속이 훤히 보이는 예비 시모에게는 이 카드 하나가 결정타였나 봐요. 그날 예비 시모는 마치 나라를 잃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고 어깨도 완전히 처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가슴 속 깊이 쌓여 있던 응어리가 단숨에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네요. 며칠 지나지 않아 엄마가 또다시 중대 발표를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좀 조용히 지낼 때도 됐는데 엄마는 역시 달랐어요. 브런치 카페는 손이 많이 가는데 수익이 생각보다 적더라. 이번엔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해 볼까 해. 더 놀라운 건 엄마가 이미 구체적인 자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건물 1층 예비 시어머니 카페 바로 옆 가게가 공실로 나와 있었거든요. 엄마는 눈을 반짝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딱 좋더라. 채광도 괜찮고 자리도 넓어. 바로 옆이긴 하지만 뭐 어떠냐? 내가 건물주인데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 저는 엄마 말에 피식 웃으면서 바로 맞장구를 쳤네요. 그래, 엄마 건물이잖아.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우리야 무조건 응원이지. 아빠도 동생도 어차피 엄마가 뭐든 자기 해볼 만큼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걸 알기도 하고 이제 건물주도 됐겠다. 자금도 여유 있는 마당에 말리겠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웃으면서 아이, 이젠 제가 제빵 배우러 간다 하겠네 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소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며칠 뒤에는 예비 시모가 우리 집 초인종을 급히 눌렀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고 잠시 눈을 의심했어요. 평소 카페에서 보던 뻔뻔하고 거만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따라 지나치게 단정한 차림새에 양손 가득 쇼핑백까지 들고 와 있었으니까요. 그 쇼핑백 안에는 누가 봐도 값비싼 선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유, 사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베이커리 카페 오픈 건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에는 거의 울먹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로 들어와 앉은 예비사도는 손을 덜덜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유, 비슷한 업종을 바로 옆에 차리시면 저희가 정말 버티기가 힘들어져요. 손님들 다 뺏기면 저는 망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모습은 불과 며칠 전 저한테 라면을 냄비째 내놓던 그 오만한 태도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한없이 거만했던 모습과는 달리 완전히 비굴하게 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전에는 엄마를 아랫사람처럼 부려먹으려 들더니 이제는 연신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허리를 90도로 굽혀가며 빌고 있었죠. 예비 시모는 심지어 지난날 자기 행동까지 끄집어내 사과했어요. 제가 그동안 카페에서 못되게 군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주문 실수해놓고 괜히 뭐라고 하고 청소시키고 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을 하는 도중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금세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듯한 모습이었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태도가 뒤바뀌다니 복수의 달콤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알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는 잠시 말을 아끼시더니 그래도 결국은 성격상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은혜는 제가 평생 잊질 않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배려해 주시다니. 예비 시모는 마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감격한 얼굴이었고 엄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사코 카페에서 자신이 무례하게 굴었던 일을 다시 꺼내며 거듭 사과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무례했지요. 예비 며느리 앞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아유, 정말 생각할수록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엄마는 그냥 손사래를 치며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고 넘어가셨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문이 닫히기 전까지 허리를 굽힌 채 서 있는 모습은 진짜 사실은 예비 시모가 일란성 쌍둥이고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 아닌가 싶었다니까요. 그래도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전과는 확실히 뒤바뀐 구도가 너무도 통쾌했거든요. 이제 예비 시모도 감히 저와 우리 친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리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결국 남자친구랑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막상 마음 먹고 결혼 준비에 들어가고 나니 이상할 정도로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신기한 건 그 모든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단 한 번도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드레스 고르는 자리에서 이건 별로다라든지 웨딩홀 투어할 때 돈 아깝게 왜 이런 데를 보냐 한마디쯤은 툭 뱉었을 텐데 이번에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조심조심 눈치만 보더군요. 오히려 지나칠 만큼 저를 챙기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드레스숍에 따라와서는 이 드레스가 내 얼굴이랑 더 잘 어울린다라며 꼭 제 편을 드는 말만 했고 스튜디오 촬영 날에는 음료며 과일까지 바리바리 싸와서 스태프들한테까지 나눠주며 분위기를 띄워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그 모습은 불과 몇 달 전 저에게 라면과 김밥을 내밀던 뻔뻔한 태도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물론 집에 가서는 본색을 드러낸 모양입니다. 남편한테 가끔 하소연을 늘어놓곤 했다고 해요. 내가 며느리 앞에서 이렇게 기죽고 살 줄은 몰랐다. 세상에 이런 꼴이 어딨냐 하면서요. 하지만 다행히 남편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편을 들어줬어요. 엄마, 괜히 또 그 이야기 하지 마. 잘못한 건 엄마잖아. 홍지가 마음이 넓어서 봐준 거지. 안 그럼 나 결혼 못했어.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줬기에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는 제 편이 돼주는 남편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가끔 엄마 대신해서 건물 관리라도 하러 가는 날이면 상가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도 여럿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요즘도 술만 들어가면 그날 사건을 꺼낸다고 해요. 아유, 홍진의 시어머니 있잖아. 술만 마시면 그때 라면 얘기를 해. 내가 애 그랬을까? 그때만 안 그랬어도 내가 이렇게 기 안 좋고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그걸 내가 홍자한테 못 보여줘서 아깝다니까. 며칠 전에도 그러시더라. 응, 세상에 며느리한테 이렇게 당하고 사는 시어머니가 어딨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하고. 근데 그거 다 뒤에서만 하니까 내가 뭐라 할 말이 있니? 그러고서 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하더라니까. 그야 그렇겠죠. 괜히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했다간 제가 그럼 이번 달 월세 올리겠습니다라고 해버릴까 봐 겁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시모 완전 동네북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짠하긴 한데 여태까지 다른 사장님들한테도 얼마나 콧대 높게 굴었으면 이렇게 적이 많이 생기셨을까 싶어요. 사실은 엄마 건물이라 제가 잘난 것처럼 말할 수 없긴 한데 무튼 그렇게 제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된 덕분에 제 결혼 생활은 다른 누구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시댁 스트레스로 소갈이를 할 때 저는 속으로 나는 그래도 마음 편히 산다 하고 웃곤 하니까요. 이제는 시어머니랑 자주 얼굴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결혼기념일 같은 큰 행사 때만 만나면 되고 평소에는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니 스트레스가 훨씬 줄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욜로 라이프를 즐기고 계십니다. 건물주가 되고 나니 경제적 여유가 확 늘어나서인지 예전처럼 베이커리 카페를 하겠다고 불타던 열정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굳이 내가 땀 흘려가면서 뭐 장사할 필요 없잖아. 아유,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훨씬 즐겁더라. 실제로 친구들과 크루즈 여행도 다녀오시고 갔다 오실 때마다 새로운 가방이며 옷이 집안에 하나씩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아빠까지 합세해서 두 분은 늦게 찾아온 신혼부부처럼 지내십니다. 주말이면 근교 드라이브를 다니고 저녁에는 같이 영화관 데이트도 즐기더군요. 애들 다 컸으니 이제 우리끼리 즐겨야지. 마누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도 마음 편하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더 이상 눈치 볼 이유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사시는데 제가 괜히 움츠러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시댁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결국 모든 게 그때 라면과 김밥 사건에서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만약 그날 제가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속으로 화를 사기며 시댁에 끌려다니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는 참을 수 있어도 어디서부터는 반격하는 사람인지 앞으로도 저는 똑같을 거예요. 누구에게든 당하고만 있지 않고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살 겁니다. 그래야 진짜 저답게 사는 거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